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비츠 굴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굴절의 공식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면밀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사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봐 가지고 그것이 광통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는 우리가 비츠 현상 중에서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즉, 빛은 광선처럼 장애물이 없는 한 직진하더라. 또 하나가 빛은 거울을 만나면은 반사를 하더라.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더라. 이것만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빛이 어떤 경계면에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경계면에서 반사뿐만 아니라 굴절해 가지고 투과도 하더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빛이 경계면에서 반사뿐만 아니라 투과도 해 가지고 굴절되어져서 계속 진행해 가더라. 이것은 우리가 경험 법칙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먼저 이러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위에는 매질1이 있어, 아래에는 매질2가 있어요. 매질이란 것은 빛이 통과해 가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이 무엇이라고? 빛이 통과해 가는 물질, 그것을 매질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매질1과 매질2가 이러한 경계선에 의해서 서로 경계되어져 있을 때 빛이 매질1에서 매질2로 입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매질1에서 이렇게 빛이 입사를 했어. 그래 가지고 경계면에서 반사도 하고 투과도 하겠지요. 그런데 먼저 투과되는 광부터 그려 볼게요. 이렇게 꺾여 가지고 투과를 하고, 또 반사는 이렇게 또 반사가 되어지겠지요. 이때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지요. 매질1에서의 입사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타1이 되어지죠. 매질2로 빛이 계속 투과되어져서 갈 적에는 빛이 어때요? 굴절을 하잖아요. 굴절이란 말 뜻 자체가 뭔 뜻이에요? 꺾인다, 그런 말이잖아요. 매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사를 해. 그리고 투과를 하게 되어지고, 이때 투과가 되어지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규칙성은 없을까? 어떤 특성은 없을까? 라는 관점으로 쳐다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시선이죠. 스넬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어떠한 발견이었냐면은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거든요. 입사각이 있고 굴절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들 간의 관계는 무한대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한 무한대의 관계들 중에서도 세타1과 세타2에 각자 사인을 취해 가지고 그 비를 취해 놓은 그 결과는 어때요? 일정하더라, 그 말이야. 여기서 일정하더라, 그 말은 무엇에 대해서 일정하다라는 얘기냐면은 입사각을 아무리 변경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는 일정하더라, 그 말이야. 왜 일정해? 입사각이 변경하게 되어지면은 굴절각이 이것이 일정하게 되어지게끔 굴절각이 변해버려.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요. 이럴 적에 일정한 상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n의 1, 2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의 1, 2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냐면은 매질1에 대한 매질2 굴절률,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는 매질1에 대한 매질2 상대 굴절률, 이렇게도 얘기해줘. 이 관계가 일정하다, 그 말은 이 두 매질의 특성이 되어지겠죠. 특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성질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특별한 성질일까? 다른 것과는 달라야 특별한 성질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성질은 뭐예요? 사인 세타 2와 사인 세타 1이 입사각이 아무리 바꿔져서 변한다고 할지라도 B를 취해놔버리면 일정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입사각과 굴절각 같은 경우는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입사각이 커지면은 굴절각도 커지게 되어지죠. 지금 현재 세타 1일 때 굴절각이 세타 2이다. 이럴 때 만약에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입사각이 더 커졌기 때문에 굴절각도 더 커져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거 굴절각이 더 커졌죠. 무엇에 비해서? 맨 처음에 넣어준 세타 1에 비해서. 그래서 입사각이 더 커지면 굴절각도 더 크게 그려진 그림이 올바른 그림입니다. N1, 2라고 했을 적에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 굴절률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욕심이 드느냐? 아예 매질 1 굴절률이라는 것도 정의하고 싶고 매질 2 굴절률도 정의하고 싶다. 즉 따로따로 정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질의 굴절률 있죠. 물질의 굴절률 N 자체를 V분의 C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C라는 것은 광속이요. 어디서? 진공 중에서 광속. 진공 중에서 광속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30만 km/s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굴절률 N을 정의를 할 적에 분자는 C로 상수야. 분모가 무엇이냐면은 V라고 해가지고 물질 내에서의 광속이요. 고로 굴절률 N은 물질 내에서의 광속분의 진공 중에서 광속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질 1에 대한 굴절률 N1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겠습니까? V1분의 C. V1이라는 것은 매질 1에서의 광속. 그러면은 매질 2에 대한 굴절률은 N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거 정의는 V2분의 C. V2는 뭐? 매질 2에서의 광속. 그렇다면은 사인 세타 2하고 사인 세타 1하고 이것들을 광속도하고 서로 연관을 맺어주고 싶어. 연관을 맺어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떠한 유능한 식을 또 개발해 냈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쪽에가 매질 1이 있고 밑에가 매질 2가 있어. 매질 1과 매질 2 경계면은 이거죠. 지금 수평면. 그런데 위에다가 광 묶음을 쏴줬어. 광 묶음이란 것은 여러분들 후레쉬를 켜면은 후레쉬에서 광이 어떠한 면적을 가지고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후레쉬에서 나온 광을 어떻게 우리가 간주해 주냐면은 후레쉬에서 여러 개의 광선들이 묶어져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근사를 해줘요. 광선들이 묶어져서 나온다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 광선들의 묶음을 광속이라고 얘기해줘요. 광속이란 것은 빛의 속도라고 해가지고 진공 중에서 30만 km/s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광속인데 어떠한 빛이 면적을 형성을 해서 나온다. 즉 후레쉬를 켜게 되면은 후레쉬에서 빛이 나오는 구멍이 이만하다면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서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많은 광선들이 묶어져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 또한 광속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는 제가 진공 중에서 30만 km에 해당되는 광속은 광속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빛의 묶음에 대해서는 광속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여기에 매질 1이 있고 매질 2가 있는데 그 매질들이 수평선 쪽에서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죠. 이때 매질 1에서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광속이 들어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서로 굴절을 해서 이렇게 가. 즉 이 광선은
굴절해서 이렇게 가고, 이 광선은 여기서 굴절해서 이렇게 가고,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반사광은 안 그렸어요. 반사가 있지만은 반사광은 안 그렸다 그 말이야.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동일한 각도로 출발한 이 광선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한번 취해 볼 것이냐면은, 이 광선들이 여기 도착했을 즈음에 각각의 광선들을 빨간 띠로 딱 묶을 것입니다. 이때 이 검정 광선하고 빨간 띠는 서로 90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모든 광선들을 빨간 띠로 묶었다고 가정합시다. 저 빨간 띠라는 것은 가상의 빨간 띠로서 무게도 없고 얼마든지 잘 늘어나고 그러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시간 t가 지나게 되면은 이 빨간 띠로 묶여진 광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지겠지요. 또 시간 t가 지나면 이 빨간 띠가 이쪽만큼 옮겨오게 되어지겠지요. 여전히 이 각도는 전부 다 90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맨 이쪽 광선이 여기 경계면에 와가지고 얘는 굴절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한 반면에 이 세 개의 광선은 여전히 매질 원인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굴절하지 않고 반드시 오게 되어지겠지요. 얘만 굴절을 해.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도착했을 적에 빨간 띠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는 여전히 이렇게 되어지겠지요. 왜 그래? 이 세 개의 광선은 여전히 매질 원인 곳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시간 t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광선도 요리 내려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만 매질 원인 곳에서 이렇게 입사되어지겠지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때 이 빨간 띠는 여전히 각각의 광선들하고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빨간 띠들이 정확하게 90도를 이루고 있냐라는 것은 실험해보면 되어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은 매질 1에서는 속력이 V1이고 매질 2에서는 속력이 V2야. 그래가지고 매질 2에서 속력 V2 있죠. 그 V2로 일단은 광이 매질 2로 입사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속력 VT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얘가 여기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이나 이 세 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 빨간 띠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보면은 이 빨간 띠는 여전히 광선 도로고 90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띠는 자기 자신이 만난 모든 광선 도로고 몇 도를 형성하고 있다? 90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즉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1번 광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네 번째 광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다 똑같습니다. 1번 광선이 매질 2인 곳에서 속도 V2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이나 4번 광선이 매질 1인 곳에서 속도 V1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그 시간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일단은 실험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똑같더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서 파동광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학생들은 호이겐스 원리다 뭐다 그런 것을 다 적용을 해보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나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설명은 이제 중학생이나 호이겐스 원리가 뭔지도 모르는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파동광학을 이미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빨간 면 있죠. 이것을 파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매질 1이 있고 매질 2가 있다. 이것들과는 경계가 이것이다. 위에서 빛이 이렇게 입사각도 세타 1을 가지고 이렇게 광 속이 들어와. 광선들은 묶음이. 그래서 제가 가장 이쪽에 있는 것하고 가장 이쪽에 있는 것하고 딱 그 두 개만 지금 표시해서 이쪽에 온 것은 여기서 굴절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때 굴절각이 세타2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온 광선은 얘가 이렇게 굴절되어져서 가고 있는 도중에도 여전히 여기서 진행해 오다가 드디어 이쪽부터 다 똑같이 매질2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매질1에서 빛의 속도가 V1이라고 할 거야. 매질2에서 속도를 V2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은 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얼마라고? T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거리는 V1T가 되어지고 여기서 이 거리는 V2T가 되어지죠. 왜? 이쪽부터는 매질2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입사각이 세타1이기 때문에 이쪽 각도가 세타1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굴절각이 세타2이기 때문에 여기 이 각도가 세타2가 되어집니다. 이것하고 이 선들은 서로 90도요. 마찬가지로 이 광선들하고 이 파면의 각도는 서로 90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염두를 해두고서 자 이거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삼각형하고 서로 공동 빛변이 되어지죠.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서 무엇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냐면은 이 각에 대한 사인 세타 1을 한번 구해 볼게요. 사인 세타 1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빛변의 길이를 내가 뭘로 둘 것이냐면은 L로 둘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 1은 L분의 V1T가 되어지고 역시 이 세타 2에 대해서 사인 세타 2는 빛변은 L이고 높이는 V2T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T하고 L이 양쪽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남는 것은 V2분의 V1 이것만 남지요. 이것이 큰 발견이죠. 그리고 물질의 굴절률 정의에서 속도 V라는 것은 굴절률 분의 C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V2 대신에 N2분의 C 넣고 V1 대신에 N1분의 C 그것을 넣으면은 CC는 약분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N1분의 N2만 남습니다. 여기서 N1이란 것은 매질 1의 굴절률, N2란 것은 매질 2 굴절률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네모 박스에 쳐놓은 이것은 빛이 파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립하는 수식이야. 이 수식이 성립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어? 바로 여기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진행하는 시간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진행하는 시간이나 같다. 그걸로부터 시간 t가 서로 약분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 그것이 도출되어지는 것이고 역시 물질의 굴절률 N을 V분의 C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V를 여기에다 대입하고 나면은 N1분의 N2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빛이 파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식이에요. 그런데 파동 속도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의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빛이 서로 다른 매질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굴절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빛의 진동수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왜 빛이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날 적에 파장은 변하는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가 무척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V2 대신에 진동수 곱하기 람다2, V1 대신에 진동수 곱하기 람다1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람다는 뭐야? 파장이야. 이 파장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파장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계식이 도출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진공 굴돌률은 N 진공 해가지고 V분의 C인데 V라는 것은 진공에서 광속이기 때문에 진공 굴돌률은 C분의 C이기 때문에 1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물질을 실제적으로 굴돌률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물질의 굴돌률을 측정하려다 보니까 N은 V분의 C잖아요. 그런데 물질 속에서 광속을 측정하는 게 쉽습니까? 진공에서 광속 측정하는 것 또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물질 속에서 광속을 측정하는 것은 더 어렵지요. 굴돌률 정의를 이렇게 해 나가지고서는 굴돌률을 못 측정하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 변환시켜가지고 굴돌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네르 법칙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물질의 굴돌률을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반원으로 놔뒀어. 그래가지고 이쪽을 지금 진공으로 뒀어요. 그렇게 놔둘 적에 진공 굴돌률은 N1은 1이기 때문에 N2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 두 관계식으로부터 N2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 물질의 굴돌률 N2는 진공에다가 빛을 쌓아놨을 때 이것이 몇 도로 꺾여지는가 그 각도만 측정을 해가지고 서로 B를 구하면은 이것의 굴돌률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식 가지고서는 도저히 굴돌률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한데 이 식하고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네르 법칙, 이거 전체를 스네르 법칙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굴돌률 N2를 단지 무엇을 측정함으로써 측정할 수가 있어? 입사각과 굴절각의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굴돌률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리를 하는 매력이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 수식을 변환시켜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것이 물리를 하는 묘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전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반사라는 것은 빛이 전부 반사하는 현상이에요. 임계각을 우리가 흔히 세타 C로 많이 표시를 해요. 임계각이라는 것은 그건 임계각보다 더 크게 빛을 입사시켜주면은 항상 전반사가 되어지겠죠.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매질을 매질1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매질을 매질2라고 합시다. 매질1은 항상 빛이 입사하는 쪽에 있는 매질이에요. 그러면은 자, 빛이 이렇게 입사를 했다.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사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투가 되어졌다고 합시다. 고로 입사, 반사, 투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빛이 반사를 했기는 했는데 투가도 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반사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반사를 하려면은 투가 되는 것이 없이 전부 다 반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즉 쏘아준 빛이 전부 다 반사가 되어야 그것을 전반사라 그래. 근데 이것은 쏘아준 빛이 전부 다 반사된 것이 아니고 투가도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사란 얘기 않고 부분 반사 그렇게 얘기해줘. 즉 부분적으로는 반사하고 부분적으로는 투가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빛을 쌓아 주었더니 당연히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어졌어. 그런데 투가 되는 광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이렇게 투과가 되어졌다. 이렇게. 즉 투과되는 빛이 이 굴절각이 몇 도요? 90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90도가 되어져 버렸다. 이때의 각도를 무슨 각도라 하냐면은 임계각이라고 해. 즉 투과되는 광선이 법선으로부터 90도가 되어지는 이때의 입사각을 무엇이라 그래? 임계각이라 한다 그 말이야. 즉 이 법선으로부터 이 각도를 임계각 세타시라 한다 그 말이야. 왜 세타시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임계각 세타시는 빛이 전반사하기 시작하는 입사각, 그래가지고 굴절각이 90도인 경우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타시일 때 빛이 지금 90도로 꺾여져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은 세타시가 더 커지면은 빛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즉 세타시보다 빛을 더 크게 입사를 시켜줬어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반사는 이렇게 되겠죠. 반사는 이렇게 되는데 투과되는 광선은 어떻게 되어질까? 빛이 세타시일 때 투과되는 광선이 90도였어. 그러면 세타시보다 더 커버리면은 이 투과되는 광선이 90도보다 더 커져서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아. 투과되는 광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매길 투상에서 진행하는 광을 투과광이라 그래. 그런데 임계각보다 더 커져버렸다고 해서 투과되는 광선이 90도보다 더 커져갖고 다시 밑으로 거꾸로 내려온다?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고 어떤 일만 발생하느냐? 임계각보다 더 커지고 난 다음부터서는 투과되는 광선이 아예 없어져 버려. 투과되는 광선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모든 광선이 어떻게 되어져 버려? 반사만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한 현상을 전반사라 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전반사가 일어날 적에 스네르 법칙을 전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 스네르 법칙이 이것이 스네르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로 많이 쓰는 스네르 법칙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식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주면은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스네르 법칙인데 제일로 많이 써먹는 스네르 법칙은 바로 이 관계식이다 그 말이야. 스네르 법칙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야. 그러면은 임계각 세타 C에서는 굴절각이 몇 도라겠어? 90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타 1 대신에 세타 C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세타 2가 몇 도가 되어진다? 90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N1 sin 세타 C는 N2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sin 세타 C는 N1분의 N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서 세타 C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sin 세타 C 이 값은 무엇보다 작냐면은 1보다 적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sin 세타 C이기 때문에 1보다 적거나 같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아니야? 세타 C가 90도가 됐다 그 말은 빛을 매질 투에다가 쏴주지 않고 여기서 반드시 쏴줬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로 sin 세타 C는 1보다 적어. 이 관계로부터 N1이 N2보다 크지요. 광학에서는 굴절률이 더 큰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고 하고 굴절률이 더 작은 매질을 소환 매질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굴절률 조건은 어떻게 되어진다? 밀한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빛이 입사되어져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을 조건이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이 더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더 큰 매질로 빛을 아무리 많이 쏴줘 봐야 그때는 전반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굴절률이 더 큰 매질에서 더 작은 매질 쪽으로 빛을 쏴줬을 때 그때서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해. 다만 그 조건은 각도 세타 C보다 더 큰 각도로 쏴줘야 된다 그 말이야. 마지막으로 광통신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전반사가 쓰여지는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전반사 문제가 제일로 꽃을 피운 응용 문제는 광통신입니다. 즉 말해서 빛을 사용한 통신을 광통신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빛을 광섬유라는 그곳에다가 쌓아줬을 때 그것이 광섬유 속에서 계속 전반사 되어서 지나가야지, 전반사가 되지 않고 도중에 빛이 바깥으로 투과해 가버리면은 빛이 얼마 못 가서 광섬유에서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통신을 못 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을 하기 위한 제1의 선결 조건이 광이 광섬유를 지나갈 적에는 항상 전반사를 하면서 지나가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수광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광각, 영어로는 acceptance angle, 수광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광섬유에서 빛이 지나간다고 했을 적에 레이저로 광섬유에다가 어떻게 빛을 쏘아줘야만 그것이 광섬유 내에서 전반사가 되어져 가지고 빛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고 계속 광섬유를 통해서 지나가겠는가, 그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섬유 구조를 보면은 광섬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유리봉이 있죠. 이 유리봉의 굴절률이 N1이고 그것의 이름을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코어를 감싸고 있는 바깥층을 클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클레드 굴절률은 N2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저광을 어디다 쏴주냐면은 N1인 코어에다가 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저광이 이 코어 내에서 계속 전반사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광통신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N1과 N2 굴절률의 크기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연히 N1이 N2보다 더 커야 이쪽 경계나 또는 아래쪽 경계에서 전반사가 되어질 수 있을 조건이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레이저광을 쏴줘야만 그 레이저광이 이 코어에 딱 갇혀져 가지고 계속 전반사 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는가, 그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거든요. 즉 말해서 이 광섬유를 단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코어가 돼 가지고 굴절률이 N1이고 이쪽과 이쪽은 클레드가 되어져 가지고 굴절률이 N2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쪽은 코어예요. 그리고 이쪽은 클레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레이저광을 쏴주려고 하거든요. 이 레이저광을 쏴줄 때 임의의 각도를 가지고 쏴주려고 그래. 즉 말해서 여기서 레이저광이 이렇게 쫙 나와. 레이저광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점에 도달했어. 지금 현재 이게 레이저광이라고 했어. 이 레이저광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지면은 이 광섬유 앞은 공기거든요. 공기.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 NA는 대충 1로 잡습니다. 공기가 있는 이쪽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쏴줬어. 이게 레이저야. 쫙 그러면 빛이 나와서 이쪽에 도달했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일단은 굴절이 되어져 가지고 투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굴절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저광이 여기서 1차적으로 굴절을 하면서 투과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레이저광이 코어와 클레드 경계층에서 또 투과와 반사를 하게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해? 코어와 클레드 경계면에서 이 레이저광이 전반사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얘가 여기서 전반사가 되어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인데, 즉 말해서 여기서 전반사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또 전반사 돼서 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반사 조건이 성립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전반사 조건이 성립이 되어지거든요. 왜 그런가는 너무나 자명하죠.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다 똑같지요. 즉 여기서만 전반사가 성립이 되어지게끔 이 레이저 광의 각도를 잘 조절을 해주면은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면 여기서도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레이저 광의 이 각도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이 평평한 이것으로부터 이 레이저 광의 각도를 알파로 해서 쏴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곳에서 굴절함과 동시에 투과를 하게 되어지겠죠. 전피에서 이것의 입사각은 여전히 알파지요. 얘와 얘는 억각의 관계로서 알파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쪽의 각도 있죠. 굴절각 이것을 세타2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쭉 투과해서 코어와 클레드 경계면까지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전반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일단 이쪽에다가 법선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그럴 적에 이 각도가 어떤 각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임계각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전반사가 나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여기 이 각도를 어떻게 해주면은 여기서 전반사가 나가지고 계속 광이 코 속에 갇혀서 진행해 나가겠는가 그 조건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P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Q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P점에 스네르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즉 이 P점에 그러면은 스네르 법칙이란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자 스네르 법칙 빛이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투과하여 굴절될 때 그때 성립하는 공식이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N1분의 N2이고 V2분의 V1이고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는 거 아까 했지요. 그런데 스네르 법칙에서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은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쓰냐면은 이쪽 부분을 제일 많이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죠. 앞으로 이 공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이 점 P에다가 스네르 공식을 적용시켜보자. 자,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야. 스네르 공식이. 이때 N1이라는 것은 빛이 입사한 쪽의 굴절률이고 N2라는 것은 빛이 투과한 쪽의 굴절률이죠. 자, 점 P에서는 빛이 여기서 이렇게 입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공기라고 했잖아요. 공기의 굴절률은 1이기 때문에 N1이라는 것은 NA, 즉 공기 A의 굴절률로서 이것이 대충 얼마이다? 1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NA는 대충 1. 그 다음에 sin 세타 1은 입사각이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입사하는 각도는 알파야. 그리고 N2라는 것은 투과원 쪽의 굴절률이죠. 투과원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굴절률은 뭐예요? 코어 굴절률이기 때문에 N1이지요. 고로 스네르 공식에서 N2에 해당되는 것은 N1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세타2라는 것은 투과한 쪽의 굴절각이지요. 그래서 투과한 쪽의 굴절각은 여전히 세타2로 났기 때문에 세타2는 그대로 세타2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여기에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쓰면은 N1은 1, sin 세타 1은 sin 알파 이코로 N2는 N1이 되어지죠. 고로 N1 sin 세타 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제 여기에서 스네르 법칙을 또 적용해 줘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입사한 광이 이쪽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전부 다 전반사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전반사 공식을 적용을 할 적에 여전히 이 Q점에서 N1 sin 세타 1 이것은 N2 sin 세타 2 이렇게 되어지죠. 스네르 공식 자체는 여기에서 N1과 N2가 무엇인지 세타 1과 세타 2가 무엇인지 그걸 정해줘야 되죠. 자, N1이란 것은 입사한 쪽의 굴절률이야. 그러면 이 광선에 대해서는 입사한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굴절률이 뭐예요?
코굴절류로서 N1, 고로 여기에서 N1은 N1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이죠. 그런데 세타 1은 입사한 쪽의 입사각이죠. 고로 이 입사한 쪽에서 이쪽 경계면에 입사한 각도는 세타 C야. 세타 C는 무슨 각? 임계각. 지금 현재 우리는 이쪽이 세타 C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전반사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타 1이 무엇이다? 세타 C다. 그 말이야. 임계각이. 그 다음에 N2는 투과한 쪽의 굴절률이죠. 그런데 N2 같은 경우는 광이 여기서 전반사 된다. 그 말은 여기에서 즉 N2 영역에서 각도가 얼마인 경우요? 90도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N2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클레이드 굴절류로서 N2가 되어집니다. 세타2 같은 경우는 굴절각이잖아요. 이쪽이 임계각일 적에 세타2는 90도가 되어지죠. 이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 대비해서 적으면은 N1 사인 세타 1, 근데 세타 1이 세타 C라고 했죠. 일단은 세타 C 그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N2는 이걸 대입하면 그대로 N2가 되어지고, 사인 세타 2는 세타 2가 90도이기 때문에 1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타 C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2라고 적어 놨잖아요. 왜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법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얘도 법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고로 이쪽이 90도이기 때문에 세타 C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타 C라는 것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기 세타 1 대신에 세타 C를 대입해야 되는데 세타 C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가 되어지고, 이 식으로부터 코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각도 알파를 구하는 것이야. 어떤 조건이 되어지게끔? 이쪽에서 전반사가 되어지게끔. 방금 사인 알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해냈지요. 아까 P점에서. 고로 사인 알파는 그대로 적어 볼게요. N1 사인 세타 2, N1 사인 세타 2 그대로 적었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2가 N2분의 N1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1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코사인 세타 2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인 세타 2 같은 경우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N1 다시 그대로 적어주고 루트 해주고 1 마이너스 해주고 코사인 제곱 세타 2는 N2 제곱분의 N1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N1을 다시 요리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답은 다 구했죠. 사인 알파는 루트 N1 제곱분의 N2 제곱을 만족하는 그 각도로 집어넣어 주면은 광이 계속 전반사 되어져서 진행한다 라는 것을 구해냈어요. 즉 사인 알파는 루트 해놓고 코 굴절률 제곱 빼기 클레이드 굴절률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 식으로부터 알파는 아크 사인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그렇게 적어주면 더 뻔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으면은 이렇게 적어주고,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의 각도로 여기서 쏴주면은 빛이 계속 전반사가 되어져서 진행해 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알파를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수광각이라고 해서 이 알파를 무슨 각? 수광각. 달리 말하면은 광을 받아들일 숫자죠. 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도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각도로? 이쪽에가 전반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각도로. 그러면 여러분들께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해냈어.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저광을 쏴줄 때 이 레이저광의 각도가 알파보다 큰 각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알파보다 더 적은 각도로 집어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즉 정확하게 알파의 각도로 넣어주면 이쪽에서 전반사가 발생해.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계각보다 더 크게 넣어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즉 말해서
이쪽이 임계각도인데 이 임계각도보다 더 큰 각도가 되어지게끔 레이저 광을 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이 각도 수광각 알파는 여기서 계산된 이 알파보다 더 작은 각도로 쏴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왜 더 작은 각도로 쏴줘야 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세타 C가 이거야. 그런데 더 큰 각도로 이렇게 입사한 광은 당연히 전반사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세타 C가 더 커졌다는 말은 세타 2가 더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세타 2가 더 적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은 서로가 크면 크게끔 돼 있잖아요. 고로 이 각이 적어졌다 그 말은 이 알파가 적어졌다는 얘기야. 결론, 사인 알파가 이렇게 나왔을 적에 우리가 여기서 레이저광으로 입사시켜 줄 적에는 알파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딱 알파 각도로 입사시키면은 전반사가 되어지지만은 그것은 너무 다 위험하죠. 왜? 이 세상에서는 항상 주변에서 잡음이 있기 때문에 살큼만 해도 건드려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보다는 더 작은 각도로 쏴주는 것이 안전하다 그 말이야.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